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지은이는 중국의 심리학자 황시투안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 것이다. 마거릿 대처. 카네기 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사업 성공 여부는 15%가 그의 IQ에 달려 있고 나머지 85%는 그의 표현 능력, 즉 인간관계 능력, 말하는 능력,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미국 도서 시장에는 일주일 만에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이 있다.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제목 중 life를 wife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출간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오타를 발견했다. 출판사는 황급히 책을 회수해 원래 제목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주일에 20만 권이 팔렸는데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달 동안 2권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남을 더 변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상대방이 틀렸다고 전제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 그에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선뜻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이다.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하나쯤은 있다. 행동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동기를 알아주고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자칭 성격이 솔직하다며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말할 때 장소나 분위기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 악의는 없어. 라고 말한다. 그 말인즉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게 불편하다면 그건 너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격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도 높아진다라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말처럼 말이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흰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흰 고양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시험 전에 많은 부모가 자식을 도와준답시고 긴장하지 마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긴장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연스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와.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마음이 편해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설령 울고 있었다고 해도 머릿속에는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모든 것에서 사람보다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얻은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그의 시선 속에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어떻게 사람이 있겠는가? 칭찬할 때는 노력한 부분과 그로 인해 얻은 결과를 더 많이 칭찬해야 한다. 이 방법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칭찬은 일에서 사람으로 상대방의 한 일이나 행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평은 이와 반대로 사람에게서 일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초점은 다르다고 한다. 낙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긴다. 낙관주의자는 행운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행운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긴다. 다음으로 수량상의 구분을 살펴보자. 뜻밖에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낙관주의자는 될 줄 알았어. 나는 될 놈이니까 라고 말하며 행운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긴다. 비관주의자는 이런 행운은 내 인생에서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말하며 좋은 일을 한 번뿐인 사건으로 여긴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았을 때 낙관주의자는 와, 간만에 개똥 한번 밟았네 라고 말하며 안 좋은 일을 한 번뿐인 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내 인생은 대체 얼마나 더 재수 없어지려고 그러나 라고 말하며 안 좋은 일을 보편적인 일로 여긴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대가와 선천적 능력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자. 두 사람 모두 시험을 망쳤다. 낙관주의자는 이번엔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며 안 좋은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의한 대가로 귀결시키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는 안 좋은 결과를 자신의 선천적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남성에게 요즘도 도박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도박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질문에는 이 남자는 도박꾼이다 라는 가설이 숨어 있다. 가설은 마치 부처의 손바닥과 같아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바로 가설의 매력이다. 12년 연속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세기의 세일즈맨 조 지라드는 절대로 고객에게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고객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세단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SUV를 원하시나요? 파란색을 원하시나요? 빨간색을 원하시나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등등. 이처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질문을 받은 고객은 대부분 거절하지 못한다. 반면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쉽게 아니요 라고 답할 것이다.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다. 상대방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논리를 흔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가설을 제시해야 한다. 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이어서 제시하는 내용은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혹시 요즘 무슨 문제 없나요?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질문을 들은 직원은 분명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질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혹시 요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나요? 친구가 되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이사를 한 후 새로운 동네에서 이웃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떡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른다.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과 적대적인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다. 프랭클린은 그 의원에게 진귀한 책 한 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 책을 이틀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뒤에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배울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에게 잘해주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똑같은 날의 연속으로 여겨 변화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여겨 끊임없이 돌파를 시도한다. 전자는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서 변화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끊임없이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의 인생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근처에 있는 바위 하나를 옮겨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 바위를 들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니? 내가 계속 옆에 있었는데도 너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이게 어떻게 최선을 다한 것일까? 아버지가 말한 최선에는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최선은 자신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져 있었다. 이 가설은 하나의 틀이다. 사람 인자에 틀을 하나 더하면 가둘 숫자가 된다. 틀 속에 있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패의 주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가난함이 내 상상력을 짓밟았다. 사실은 정반대다. 상상력의 부족함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스토아 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다.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다. 보다 높은 이상이 없다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떼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틀을 인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덕망 있는 불교 수행자를 바가반이라고 불렀다. 한 번은 한 바가반이 어느 마을의 초청을 받아 불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여러분은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릅니다. 그러자 바가반은 모르는 이상 제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군요. 라고 마을을 떠났다. 나중에 이 바가반은 또다시 이 마을에 초청되었다. 이제는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압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바가반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군요. 하고 마을을 떠났다. 바가반은 또다시 그 마을에 초청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꾀를 내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기로 했다. 바가반은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자 한 청년이 황급히 나서며 바가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바가반은
열성을 다해 가르침을 주었다. 바가바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을 놀리려고 그런 것일까? 바가반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더 배우고 싶게 만들었고 그들의 초점을 불법은 무엇인가에 집중시켰다. 인생도 이와 같다.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얻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초점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바로 틀 세우기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런 농담을 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기까지는 몇백만 년이 걸리는데 사람이 원숭이로 변하는 것은 술 한 병이면 돼. 농담이지만 나는 그 속에 매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에게 변화는 몹시 어렵기도 또는 아주 쉽기도 하다. 당신이 몇 가지 방법을 터득하면 가벼운 몇 마디로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1. 위치 감지법. 춘추시대 제나라의 군주 제경공에게는 새 기르기라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 새들을 최대한 잘 보살피기 위해 별도의 관리인 조관을 두었다. 조관의 이름은 초추였다. 제경공이 가장 아끼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새장을 탈출해 도망가 버렸다. 화가 난 제경공은 초추를 사형시키려고 했다. 신하였던 안영은 제경공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폐하,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제가 초추에게 그 죄목을 일러주어 자신이 죽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해 주십시오. 제경공은 승낙했다. 안영은 초추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너는 3가지 죽을 죄를 범했다. 왕께서 맡긴 새를 부주의해서 도망가게 놔둔 죄, 우리의 슬기로운 왕이 새 한 마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게 한 죄, 우리의 슬기로운 왕께서 새 한 마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전국의 백성들이 다 알게 될 터인데 그럼 백성들이 우리의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새의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왕이라 생각할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 슬기로운 왕의 이름에 먹칠한 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제경공은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됐다, 그를 놓아주어라 라고 말한 후 안영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깨우침이 없었다면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네. 위치 감지법에는 3가지 위치가 있다. 나 자신, 상대방, 대중, 이 3가지 틀을 통해서 문제를 서로 다른 틀에서 바라보게 한다. 3가지 틀을 통해 상대방의 시야를 끊임없이 넓히며 더 큰 차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효과를 낸다. 위치가 시각을 결정하고 시각은 관점에 영향을 준다. 위치가 바뀌면 관점도 자연스레 바뀐다. 2. 타임라인. 경제적인 문제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학생이 있었다. 출소하는 날,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자식들도 볼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2가지 질문을 했다.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 질문을 던졌다. 나는 당신이 그 총명한 머리로 언젠가 회고록을 낼 수 있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미래의 당신이 회고록을 쓴다면 이번 경험을 어떻게 회고할 것인가요? 이 예시에서 나는 타임라인 틀 세우기를 적용했다. 상대방을 현재로부터 끌어내어 그의 시간 틀을 과거와 미래에 두고 그에게 과거로부터 배움을, 미래로부터 자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운용했다. 3. 위치 감지법과 타임라인의 조합. 앞서 말한 2가지 방법을 합치면
아래 그림처럼 된다. 가로축에는 상대방, 나 자신, 대중이 있고 세로축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철수는 이혼을 고민하다가 당신을 찾아왔고 도움을 얻고자 한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앞에서 나온 9가지 틀을 따라 우선 세로좌표를 살펴보자. 나 자신은 철수이고 상대방은 영희, 대중은 아이들과 가족들이다. 당신은 이 그림에 따라 틀을 세워서 철수에게 다른 위치에서 문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철수의 현재,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현재, 당신의 두 아이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미래, 이혼한 뒤 두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영희의 과거, 영희는 왜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아내는 행복했나요? 영희의 현재, 아내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는 현재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나요? 영희의 미래,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철수의 과거,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은 자신의 행실에 만족하나요? 신혼 때 아내와 어떻게 지냈나요? 지난 결혼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나요? 철수의 미래,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나요?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철수의 현재, 만약 이 결혼 생활에 아직 희망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덜 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과거, 친구들은 어떤 충고를 해줬나요? 부모님의 현재, 현재 당신의 부모님은 이혼에 동의하셨나요? 동료들의 미래, 이혼 후에 동료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것이 바로 코칭의 기본기인 틀 세우기다. 일련의 질문을 통해 당사자가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한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물난 개구리에게 바다의 일을 말하지 말아라. 그가 아는 세계는 우물 안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여름철 벌레와 겨울철 얼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의 세계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식견이 좁은 자와 도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의 세계는 그가 배운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가족 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사람은 총 3번의 출생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는 태아가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출생이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 출생을 겪고 자신이 결정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모든 원인의 원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한때 나는 즉흥 연기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수업 중에 흥미로운 게임을 했는데 게임의 규칙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yes라고 말하는 것이다. yes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상대방의 말에 합리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너 진짜 똥 같다. yes. 나는 모든 것에 거름이 되는 존재야. 너 정말 개 같다. yes. 나는 개처럼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지. 너는 진짜 바퀴벌레 같아. yes. 나는 바퀴벌레처럼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가? 하나의 사물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들이 존재한다. 남들이 우리를 각종 나쁜 말로 욕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전환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원래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의 ABC 이론에 따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사람마다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사건 자체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사건에 대한 견해가 달라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견해는 신념 체계라고 불린다. ABC 이론의 A, Activating Event는 선행 사건이다. B, Belief System은 개인이 선행 사건을 겪고 난 후 생기는 신념 및 그 사건에 대한 관점과 해석, 그리고 평가와 의미를 뜻한다. C, Consequence, 결과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과 행동의 결과를 뜻한다. 우리의 인생은 외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 그렇다. 의미의 틀 바꾸기는 신념을 바꾸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게 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떤 사건에 의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존감은 자아 가치에서 비롯된다. 자아 가치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 내린 주관적인 평가이다. 사람의 가치는 물건의 가치와 같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매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비교적 낮은 자아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휘둘린다. 그 까닭은 그들이 마치 가치가 불확실한 골동품처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외부 평가나 자신이 한 일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어떤 틀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틀을 깨 부수어야 한다. 구속되지 않는 넓은 세상에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레 기쁨을 느끼게 된다. 틀 깨부수기는 이 틀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모든 틀은 하나의 신념이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틀 깨부수기는 고유한 신념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 전환의 힘을 보여주는 예시들을 살펴보자. 첫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낀다. 돈을 아끼기 위해 발전의 기회를 포기하면 할수록 돈을 벌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든다. 금융거장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버는 것은 거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은 10명의 철학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다. 돈을 버는 것의 중점은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있다.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곳에 어느 정도 돈을 쓸 줄 알아야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신념이 숨겨져 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정말 전부 상대방의 책임일까? 현대 심리학의 주요 학파인 게슈탈트 심리학은 짧은 시로 결혼을 절묘하게 묘사했다. 우리 함께 사랑의 파도에 뛰어들자. 하지만 그대 먼저. 혼인 관계에서 우리는 늘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바란다. 이솝 우화 외나무 다리 위에 염소 2마리를 보면 염소 2마리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먼저 건너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둘 다 다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만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며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이 먼저 행동할 뿐이다. 부부관계의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어려움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세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엉망인 배후에는 어떤 신념이 숨어 있을까? 한 부모가 성운 대사에게 물었다. 중학생인 제 아들은 현재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싸움박질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운 대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혹시 문서를 복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사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은 복사본을 수정하시나요? 아니면 원본을 수정하시나요? 모든 아이는 다 부모의 복사본이고 부모는 원본이라는 소리다. 부모는 아이가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가장 변해야 할 사람은 사실 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엉망인 배후에는 이런 신념이 숨겨져 있다.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아이이고 반항하는 아이는 좋은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만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은 바로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지키며 검증된 도리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 틀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면 자연스레 영원히 틀 안에 갇히고 만다. 한 신도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기도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신부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도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담배를 피울 때 기도해도 되나요? 신부는 그를 칭찬하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두 신도가 던진 질문의 의도는 같았지만 대답은 완전히 달랐다. 이유는 무엇일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무슨 일이든 두 가지 면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는다. 질책하기와 책임지기는 둘 다 사건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면을 드러낸다. 기도할 때 흡연과 흡연할 때 기도와 같이 이 둘은 따지고 보면 동일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바로 언어의 매력이다.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 사람은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책임을 진다. 남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모두 당신이 가르쳐 준 것이다. 상대방의 책임을 미루거나 책임을 지는 것, 이 둘은 모두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즉, 그를 존중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100점 중 90점 정도밖에 해내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90점을 보지 못하고 모자란 10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는 어떻게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해낸 90%를 드러낼 것이다. 그가 나머지 10%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미루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뿐이다. 어떤 소통이든 모두 언어 방면과 비언어 방면,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표정, 자세, 어조, 억양 및 호흡 빈도 등 다양한 비언어적 정보를 자연스레 전달한다. 이 비언어적 표현들은 언어적 정보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 내면의 실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몸짓 언어는 자발적이고 잠재적이다. 이는 한 사람의 가장 진실한 속마음을 드러낸다. 미국의 언어학자 찰스 프리스는 억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두 손을 벌렸을 때 당신의 마음가짐은 개방적으로 변한다. 팔짱을 꼈을 때 당신의 사고는 굳어진다. 시선을 위로 향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선을 땅으로 향했을 때 비교적 더 감성적으로 된다.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은 연결되기 마련이다. 상대방이 당신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장함에 따라 어른들이 하는 것을 금방 따라하기 시작한다. 물론 몇 가지는 교육을 통해 학습되지만 대부분 모방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모방은 인류의 본능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모방할 줄 안다. 많은 사람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내담자로부터 신뢰를 얻나요? 내 비결은 호흡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면 나도 마시고 그가 숨을 내쉬면 나도 내쉬고 그렇게 우리 둘의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된다. 상대방의 몸짓에, 상대방의 억양과 언어 습관에, 그리고 호흡에 맞추기. 이 네 가지 기술을 터득한다면 아주 손쉽게 친화력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말투를 강조하는 듯 하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생각의 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말투를 바꿔라.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과 말투를 바꾸면 행동도 바뀌게 되고 인생도 바뀝니다. 종종 이런 식의 생각 변화 주장을 중국 작가 노신의 풍자소설 아큐 정전의 정신승리와 유사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큐 정전은 아주 짧은 소설인데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0세기 초 외세의 침탈로 비참한 지경에 빠진 중국이 그래도 자신들은 대국이랍시고 체면만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중국은 아큐라는 인물로 비유됩니다. 동네 불량배들에게 억울한 매를 맞아도 머릿속으로 불량배에게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다른 사람에게 맞은 셈 치자 하는 식으로 정신적인 셀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큐 정전의 정신 승리와 이 책에서 말하는 생각 변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자도 이 책에서 한 페이지에 걸쳐 짧게 차이를 설명해 놓았지만 제가 볼 땐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정신 승리와 정신 변화는 분명 다릅니다. 차이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신 승리는 사건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 변화는 사건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큐는 불량배에게 억울하게 맞은 사건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신 변화는 내가 불량배에게 억울하게 맞았다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아큐는 현실에서의 실제 폭력 사건을 상상 속에 덜 억울한 사건으로 변형해서 인지합니다. 그러면 억울함과 분노가 줄어들죠. 그러나 정신 변화는 원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변형해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억울하게 얻어맞은 현실 자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아큐의 정신 승리는 사건과 상황에 내재된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 정신 변화는 사건과 상황에 내포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가능성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 나온 입체적인 틀 구성 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로축은 0점에서부터 남과 나와 대중, 가로축은 0점에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총 9개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도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가령 아큐가 불량배에게 얻어맞은 사건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불량배와 대중, 아큐, 이 세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량배 입장에서는 마음껏 휘둘러도 되는 루저라고 보고 아무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겠죠. 대중 입장에서는 아큐라고 하는 인간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큐 스스로가 볼 때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다고 직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불량배에게 맞은 사건을 나와 남과 대중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달라 보일지 상상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경험하고 이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축으로 더 나눠서 볼 때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시각이 아닌 입체적인 진실에 최대한 가까운 시각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행동의 변화 유무입니다. 아큐는 앞으로도 계속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맞고 다녔고 현재에도 맞았고 미래에도 맞을 것입니다. 아큐의 정신승리 방식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속의 스트레스만 조금 줄어들 뿐이죠. 그러나 정신 변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량배들에게 억울하게 맞았다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맞고 다닐 것인지 묻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서 어떤 변화와 행동이 우러나야 하는지 자문하게 만듭니다. 아큐식의 막연한 정신 승리만을 고집할 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화하려면 나의 어떤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자문하게 합니다. 책에 소개된 엘버트 앨리스의 ABC 이론도 같은 내용입니다. 불량배에게 맞은 사건은 내가 어떤 신념체계,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와 결과로 해석됩니다. 돌발적인 외부 사건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라면 그 후 그 사건에 부여된 의미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작년에 중증 아토피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피부는 거의 완치된 듯한 모습이고 가려움만 약간 남아있어서 여전히 약초 달인 물을 바르고 있습니다. 1년간 중증 아토피를 겪은 2021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평가를 해야 할지 종종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로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지 오래 곱씹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내린 결론은 중증 아토피를 경험한 일 자체는 어쩌면 제 인생 최대의 숨겨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 아토피 덕분에 저는 삶과 건강의 의미에 대해서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판단을 할 때 훨씬 더 명료하고 확신 있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병 환자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삶을 견디기 힘든 지경에 가보니 그 마음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제 예로 들었던 행복 전도사 부부의 동반 자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동반 자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판단이 더 컸습니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당위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제가 24시간 가려움 고문을 1년간 당해보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몸이 없어져서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살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죽을 것처럼 아파보니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개그우먼 박모 씨가 중증 아토피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잘 몰랐는데 작년에 저 스스로가 중증 아토피를 겪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차마 죽지 못하지만 당신의 괴로움은 나도 압니다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눈물이 솟아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전혀 다른 병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고통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서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마음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작년에 아토피 덕분에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토피 덕분에 채식과 1일 1식, 기타 각종 건강법도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제가 요가나 명상을 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가는 2달 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현재는 중지한 상태이지만 명상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동의하기 힘든 종교적인 또는 신비한 가르침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외의 95% 가르침은 정말 유용하고 훌륭한 정신과 마음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처음 명상을 배울 때 저는 선생님께 명상이 어떻게 아토피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때 선생님의 설명을 짧게 요약하면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마음과 정신이 예민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면 몸의 면역체계도 따라서 예민해지고 그 결과 아토피가 나타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아토피 환자를 여러 명 치료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그러면서 제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만나는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 상대는 평가절하하는 제 모습에 대해서도 바뀌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우연히 어떤 출판사 대표님을 만날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약속을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버립니다. 구면이라면 좀 더 기다리거나 전화를 해봅니다. 초면이라면 최소한 늦는다는 연락이라도 약속 시간 전에 와야 더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2주 전에 명상 선생님이 해주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7분을 더 기다리다가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작 7분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토피를 치료해 주신 평창의 약초 선생님을 바로 그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그날 명상의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토피 덕분에 저 스스로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 제 인생이 뜻하지 않은 좋은 길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제가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로 인해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향후 대학원 전공에 대해서도 작년에 정했던 것을 떠나 다시 숙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살짝이라도 인생 바닥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준 아토피에 결국 저는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딱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30년, 50년 후에 2021년을 돌아보면 지금 겪었던 아토피 경험이 어쩌면 제 인생 최대의 새옹지마 축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의 진정한 21세기는 20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신 승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토피를 대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최대한 입체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행동과 삶을 바꾸려고 활발하게 시도했습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평범했던 제 삶에 느닷없이 풍덩 던져진 아토피라는 바위는 겉으로 볼 때는 평화를 깨뜨리고 혼돈을 선사한 듯 했지만 덕분에 호수 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떠올라 정리할 수 있었고 더 활기찬 생태계를 이룰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새옹지마,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일일이 호명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해도 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여러 지인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담이지만 작년 말에 아토피가 현저히 좋아지자 명상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아토피가 좋아지는데 명상이 도움이 된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간은 답정너 질문이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답정너를 설명하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고 답하는 사람은 그대로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상 선생님은 저에게서 예, 그렇습니다. 명상 덕분에 아토피가 확 좋아졌습니다. 라는 답을 기대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답은 이랬습니다. 99%는 평창 약초 선생님 덕분, 1%는 명상 선생님 덕분입니다. 명상 선생님은 뜻밖의 대답에 좀 실망하셨지만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제가 명상을 배워보니 명상을 통해서도 실제로 질병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엔 명상을 배우기 몇 주 전부터 약초 달인 물을 바르면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회복 속도도 일정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어떤 약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레시피는 모릅니다. 다만 약초보다는 잡초를 달인 물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약초든 잡초든 이 지구상 생명체들에게 생긴 병에 대한 약이 어디 달나라가 아니라 역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경탄하고 감사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고 갈증이 해소될 것인지 구역질을 할 것인지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각, 시각, 관점이 나의 감정과 느낌과 그리고 실제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모두 다르게 결정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좋은 시각, 좋은 생각, 좋은 관점을 선택하며 사시게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